주간 그래! 와! 이렇게 좋아야 되나? 너 왜 이렇게 좋아해? 아, 이겼다고 믿고 있었다고 쿠만볼 네. 이런 거 아니야? 리그 3연승. 이야, 원정 3연승. 아,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 지금 무패 행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고요. 2021년 들어서 다 승리. 흐름 탄 거 아니야? 아, 탔다. 탔어? 쿠만이 감 잡았다. 내가 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종윤이한테 욕 들었습니다. 무슨 감을 잡았냐? 좀 잡았잖아, 그래도 요즘. 아, 지금 설레발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빌바오전. 네. 이 경기에서 결국은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이 경기 두 골이나 내주는 모습이 있었죠. 특히 네. 3대1로 마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니아인에게 실점한 거는 좀 아쉬웠죠. 그렇죠. 무니아인에게 실점하면서 결국 3대2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 다음 경기 그라나다 원정 경기 4대0. 아니, 그라나다가 요즘 절대 만만한 팀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지난 시즌부터 전력이 굉장히 좋아진 네. 팀인데도 4대0 승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빌바오전부터 좀 돌아볼게요. 네. 이 빌바오전에서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또다시 이제 수비 쪽에서 실책이 나오면서 이나키 윌리엄스에게 실점을 하죠. 패시브야 아주 그냥. 기본이야, 아니, 기본. 기본이야. 깔아주고 가. 깔아주고 가야 돼. 사실 그라나다전도 경기 시작과 동시에 실책이 나오면서 푸에르타스에게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 그렇죠. 있었는데 테오 슈테겐이 그걸 또 막아냈기 때문에 실점이 없는 건데. 슈테겐이 저 새끼들 또 저런다, 또 저래. 그럴 것 같아. 근데 이제 빌바오전에서는 실점하는 장면이 있었고 네. 사실 그전 경기에서 메시가 슈팅을 때렸을 때 0점 조준이 안 된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빌바오전부터는 메시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전 경기에서 그라운드 사정이 조금 안 좋았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네. 거기다 이제 메시가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페드리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격 지원을 했고 덴벨레가 오른쪽 측면에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 그리고 중앙으로 들어오면서의 중거리 슈팅. 사실은 이 빌바오전 그리즈만이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놓치는 장면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하고 호흡은 나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드리도 골을 넣고 메시도 두 골을 넣으면서 3대2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페드리가 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들었나 봐. 바로 골을 넣었어. 야, 내가 넣는다면 넣는다고. 이렇게 이런 해야지, 것들,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예. 어. 그러니까 딱 바로 승리하잖아요. 그래요. 골이 필요하다 했을 때 골을 넣어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칭찬을 하지. 영웅은 승리할 때 나타난다고. 그렇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가 최근 경기를 돌아보면 경기당 슈팅 숫자가 20개가 넘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죠. 근데 그거는 결국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바르셀로나 특유의 플레이가 안 펼쳐지다 보니 중거 슈팅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슈팅 숫자가 늘어났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빌바오전에서의 슈팅이 13개예요. 근데 그 중에 유효 슈팅이 그렇지. 9개나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굉장히 공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라나다전. 이 경기 그리즈만 난 네가 돌아올 줄 알았어. 어서 와 그리즈만. 야, 요거 한 몇 주 갈까? 한 2주 가나? 2주만이라도 가면 다행이다. 야, 그리즈만 2주만이라도 잘해서 스페르코파에서 우승하자. 그러면은 뭐 충분하지. 그러면 한 1조 또 못해도 돼. 덴벨레 부상 피하고 네, 그러길 원했는데 여하튼 그라나다전 그리즈만의 두 골, 네. 메시의 두 골, 그리고 그리즈만의 첫 골은 솔다도 맞고 굴절되는 상황에서 그리즈만의 위치 선정, 그리고 메시의 골들은 굉장히 이제 슈팅 감각이 돌아왔다. 그것도 이제 프리킥 골까지 터졌으니까. 송현이 얘기하신 그 시기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이제 돌아오는 것 같아 진짜. 네,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메시가 빌바오전부터 웃었거든. 진짜 좀 기분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았어. 이거 뭔가 풀리고 있다 공격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고 있구나. 그래서 웃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라나다전은 박장대소야. 그리즈만하고 껴안고. 그렇죠. 패드리 껴안고. 그러면서 완전히 흥분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도 슈팅 숫자는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메시가 정말 보기 흔한 장면은 아니지만은 교체 아웃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스페르코파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뭐 메시, 더용을 비롯한 주축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는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로테이션을 또 돌리는 모습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 경기에서는 슈팅이 13개 그리고 요 슈팅이 4개인데 4골입니다.
야, 좋아.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바르셀로나가 4-3-3을 쓰고 있는데 4-3-3에서는 그래도 부스케츠를 잘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스케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저희가 부스케츠 비판을 많이 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긴 있는데 걔는 그 마음이 아닐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지 최고 속도로 뛰고 있는 거야. 근데 멀리서 그치. 봤을 때는 산책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지.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물론 이제 부스케츠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부스케츠가 선발보다는 bench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제 부스케츠가 좌우 측면으로 뿌려주는 거 좋았고 여기에다가 패들이 서서히 이제 결정력까지 보여준다면 이니에스타의 부활이 아닌가, 네. 재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게까지 좀 간다고? 들고 너무 많이 갔나? 요구 편지. 그 정도로 좋다. 그리고 좋다. 더용도 공격 가담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저는 최근 경기들에서 보면은 최근에 1-4-3-3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선수들이 좀 자연스러운 포메이션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플레이도 또 익숙한 그런 플레이들이 나오고 경기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좀 약간 초를 치자면은 결국은 이전에 했던 시도들이 바르셀로나에겐 좀 지금에 도입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성적이 필요한 시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자. 그런 의도에서 이제에 돼서야 4-3-3을 쓰게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스케츠의 떨어진 기동력 그러면 1차적인 압박도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다가 페드리의 공격력 그러다 보면 미드필드에서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의 시다바리 도용이 아우씨. 열심히 뛰면서 외워주고 있다. 야, 도영 진짜 혼자 뛰는 것 같아, 혼자. 네, 도영이 열심히 뛰면서 얼굴 벌게지면서 열심히 네. 외워주고 있다. 이것이 이제 미드필드 라인에서 나름대로 네. 균형을 맞춰진 요인으로 보이고 대용 빠지면은 그럼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 요게 네덜란드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대용 2.0. 어떻게 보면은 아약스 네덜란드에서 보여줬던 후방에서 경기를 지휘한 그런 사령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계속 침투하고 공수에 오가면서 경기에 이제 다른 형태로 관여하는 그런 또 다른 대용으로 나타났다. 그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격 쪽은 덴벨레가 측면에서 1차적이고 직선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게 효과를 보는 거예요. 결국은 메시가 공격을 전개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덴벨레의 스피드와 드리블 그러면서 공격 전개를 나눠 갖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득점 부분에 대해서는 메시가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즈만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라나다전은 공수에서 만족할 만한 경기가 나왔던 거죠. 네. 그 덴벨레가 박스 안쪽으로 자꾸 들어가지 않는 것도 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네. 그러냐면은 바르셀로나는 박스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결국 덴벨레가 측면에서 1차적인 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중앙 쪽에서 그냥 중거리 슈팅 때려버리고 네. 그런 모습들이 공격 쪽에서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있다. 어차피 공격을 전개하는데 메시 그리즈만의 호흡 거기다가 페드리가 또 가세를 하니까 그렇죠. 그 도용도 순간순간 파고드니까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안쪽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공격 쪽에서 밸런스가 맞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수비 쪽에서는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좋은데 처칠 순 없어. 움티티가 돌아왔다고. 아니야. 아니라고. 이야, 네. 진짜. 다만 리키 푸치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은 그라나다전에서 바예오가 퇴장당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브레이스 웨이트에게 반칙을 범하면서 퇴장을 당할 때 그때 리키 푸치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쫙 패스를 찔러주는 모습. 이래서 쓰라니까. 그 4-3-3이니까 쓴 거잖아. 그래. 4-3-3 그렇지. 그대로 가고 응. 리키 푸치를 쓰자니까. 제 생각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라고 봐야 되나? 쿠만 감독이 초반에는 바르셀로나의 문제점들을 잡으려고 부단하게 시도를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까지 계속 실험했는데 안 되면은 이거는 올 시즌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돌아온 것이라고 보고 그만큼 푸츠 활용도도 조금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네네. 네. 경기 끝나고 나서 그리즈만이
라리가 우승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매주 바뀌어. 어이 패기 보소. 아, 언제는 어렵다더니. 아니 그리즈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네, 물론 그래. 이제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승점 차를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보다는 2경기 덜 치렀어요. 네. 그럼에도 승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7점 차죠. 네,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우승 경쟁이 빡빡하다. 7점 차는 근데 또 의외로 또 그렇게 멀지는 않아. 이게 굉장히 웃긴 게 웃겨.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뭐 꿀에 같을 수도 있겠지만 꿀이잖아. 뭘 꿀에 같을 수도 있어. 들어봐. 너무 꿀에 같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가 한두 경기씩 연기가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팀들보다는 경기를 덜 치렀잖아요. 네. 그거는 나중에는 경기 일정이 빡빡해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체력적인 문제라든가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가 파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네. 그것에 따라서 라리가 우승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 가장 유리한 건 지금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두 경기 어느 정도 리뷰를 했으니까 간략하게 이슈들을 제가 좀 네. 언급을 해볼게요. 일단 원정 3연승에 공식전 8경기 무패, 6승 2무 아주 흐름이 좋죠. 그리고 아라우오가 그라나다전 이후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좀 약간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스페르코파 준결승 명단에 포함됐어요. 그래서 뭐 경기를 뛸 수 있을 예정이고요. 움티티가 돌아왔다고. 풀타임 아라우오가- 소화. 왜 아라우오 얘기하냐고. 아라우가 그라나다전에 치르기 전에 어. 다리에 통증을 느낀 아, 네, 바람에 네,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움티티를 쓸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걱정하지 마세요. 런글레가 돌아옵니다. 네, 징계에서 돌아옵니다. 움티티가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이게 20년 6월 셀타전 이후에 7개월 만에 일이에요. 7개월 동안 돈만 처먹고 이 새끼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메시가 이 경기에서 교체됐었잖아요. 예, 부상 예방 차원에서 교체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64분 만에 교체됐는데 선발 출전 경기가 아닌 부상으로 인한 교체가 아닌 관리 차원에서 교체한 경기는 또 이례적인 일이고 제가 이거 기록을 조금 찾아봤어요. 예, 찾아보니까 17-18 시즌 코파델레에서 셀타전에서 5대0으로 이길 때 그러니까 18년 11월 1일이거든요. 약 2년 2개월 만에 이렇게 교체된 거예요. 예, 그만큼 메시가 얼마나 또 철강왕적인 면모를 보여왔는지 네, 또 알 수 있었죠. 메시는 90분 풀타임을 뛰기를 원하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네, 인터뷰에서 여러 번 밝혔지만은 오히려 후반전에 상대의 체력이라든가 집중력이 떨어질 때 그때 골을 넣기가 더 수월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그렇긴 하지만은 메시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는 지금은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끝으로 쿠만 감독이 언론에 대해서 좀 일침을 가했어요. 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어린 선수들은 경기에 뛰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출전 시간을 찾아야 한다. 뭐 근데 언론이 이걸 꼭 푸치에게 한 것 마냥 너무 이제 지목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쿠만 감독이 이게 콘라드, 뭐 마테우스 이런 팀 내에서 기회를 잡지 못한 여러 선수들에 대한 얘기다. 이걸 푸치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푸치에게도 내게도 이건 좋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꼭 하지 말라고 해. 맞아요. 그리고 마테우스는 꼭 임대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임대 가야 되는 선수들이 몇몇 보이죠. 네. 임대 가서 좀 경험을 쌓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알레냐 선수도 헤타페 임대 갔잖아요. 네네. 가자마자 또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더라고요. 알레냐 헤타페 갔고 그리고 쿠보도 헤타페로 갔죠. 네. 그래서 헤타페가 분위기를 바꾸는데 일조를 했는데 칼레스 알레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출전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거기다가 제가 느끼기에는 4-3-3으로 바뀌면 알레냐가 출전 기회가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레냐 입장에서는 임대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 네. 그러냐? 기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피아니치고 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니키 푸치가 기용될 가능성이 네,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일정은 요 굉장히 중요한 게 드디어 열립니다. 네. 소시에다드와의 스페르코파.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코파델레이 코넬라와의 원정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엘체 원정. 아직도 원정이 끝나지 않았어. 네.
아 원정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네. 근데 경기의 비중은 뭐 물론 이제 스페르쿠파가 제일 크겠지만은 상대 팀들과의 전력을 고려했을 때는 이거 조금 하면 연승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일단 스페르코파의 전력을 집중시키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코파델레이 경기에는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코파델레이 경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선수들, 뭐 트링캉, 리키프츠 이런 네. 선수들이 대거 기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를 통해서 이 어린 선수들이 분위기를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Q&A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한 얘기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같은 질문이기도 한데요. 알레냐의 임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바르셀로나 팀적인 측면이 있겠고 알레냐 본인에게 뭐 어느 정도의 측면이 알레냐는 있겠고. 출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서 출전 시간이 제한된다면 임대 간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이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틀은 잡혔거든요. 네. 결국은 페드리, 더용, 부스케츠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피아니치가 부스케츠 자리에 들어오거나 네. 리키푸츠가 뭐 페드리 자리라든가 더용 자리에 네. 들어오거나 뭐 이럴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알레냐 선수는 자신의 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임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헤타페에서 뭐 또 잘하면은 다시 돌아와서 또 반전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네. 네, 여기에서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엔 알바 대체자는 누가 될까요? 이거 고민스러워요. 굉장히 어렵지. 네, 예. 피르포는 아니에요. 피르포는 제 생각에는 윙백에 좀 더 네. 어울리고 그렇다 보면은 좀 제한적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백업 혹은 대체 선수 영입이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일단은 알바 자리에 피르포를 쓰거나 아니면 네. 데스트를 옮겨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다가오는 여름이라든가 아니면 2022년 여름에는 아마도 왼쪽 풀백 영입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겨울에는 좀 약간 애매하고 애매해요. 먼저 이제 돈을 써야 되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많아.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알바가 건강하게 계속 뛰어주길 혹은 데스트가 가끔 땜빵 해주길 그렇게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동양 지부장 꾸레님 빌바오전 하프타임인데 수비형 미드필더는 영입이 없을까요? 만약 있어야 한다면은 어떤 유형의 선수가 좋을까요? 제가 이거 파이터형 있으면 좋겠다고 어.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네, 패싱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파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선수들 눈에 들어오거든요. 저는. 네, 그런데 글쎄요. 저는 그 인테르의 브로조비치도 좋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위치에서는 브로조비치가 활동량도 굉장히 많고 중원에 에너지를 심어주는데도 또 좋은 역할을 하잖아요. 인테르가 내줄까? 안 내주지. 이렇게 얘기하면 찬우하네. 아니 현실적으로 고려할 만한 옵션을 내놓으라고. 아니면 네. 지금 여러 팀에서 노리고 있는 알라바를 영입하는 겁니다. 알라바? 네. 그래서 여기저기 땜빵을 한다? 네, 왼쪽 땜빵 가능하죠. 중앙 땜빵 가능하죠. 수비형 미드필더 땜빵 가능하죠.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데 네. 알라바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가 또 달린 것 같네요.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독대할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은 역시 또 바르셀로나의 고민이죠. 9번이 필요한 상황에서 데파이를 영입하는 게 맞나요? 데파이는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져서 플레이메이킹에 관여하는 스타일이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 데파이는 여러 면을 보여주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메뉴 시절이 지금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데파이가 평가절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데파이를 엄청나게 우와 월클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준은 또 아니기도 네. 합니다만 그러니까 데파이가 지금 바르셀로나에게 필요하냐 하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데파이가 브레이스웨이트가 가져가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도 네. 브레이스웨이트보다는 득점력이 더 뛰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데파이가 최전방뿐만 아니라 측면도 쓸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엔 나름대로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데파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데파이가 올 경우에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쿠티뉴를 정리하는 게 맞는데 이게 부상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여하튼 데파이가 온다면
공격 쪽에서의 정리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 데파이가 좀 바르셀로나 오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공격 국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메시가 전방위적으로 관여를 하지만은 주로 뛰는 영역은 우측과 중앙이잖아요. 근데 데파이는 좌측과 중앙이거든요. 좌측과 중앙에서 어떻게 보면 플레이메이커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메시를 좀 돕는 역할도 할 수 있고, 메시가 도와주는 것을 마무리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뭐 굉장히 좀 바르셀로나 팬들이 원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그림일 수도 있지만은 메시를 가령 놓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뭐 다운그레이드라도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데파이가 그 대체자들을 구하는 동안 어느 정도의 버팀목 역할을 해줄 정도의 클래스는 된다. 가교 역할을 해줄 클래스는 된다라는 측면에서 가격과 그런 성능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땐 가장 해볼 만한 옵션이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전같이 부자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 우리가. 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쿠만이 잘 아는 공격수다. 그리고 스타일상 바르셀로나에 나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계속해서 데파이하고 에릭 가르시아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우리 슬퍼요. 뭐 홀란드, 뭐 은바페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회장 선거 끝나고 어떻게 되냐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지금으로서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옵션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막 데파이 얘기하고 에릭 가르시아 얘기하고 왼쪽 풀백 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다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회장 선거하고 나서 회장 입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또 달라질 수가 있지, 영입 분위기가. 정책 자체가 바뀔 수도 네, 있어요. 있죠. 예. 이봉원 씨가 응. 아주 명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네. 내 빚이 7억인데 50만 원 더 써서 7억 50만 원이면 어떠하리. 네. 또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네. 회장 선거 끝나고 나서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그 전에 상황상 그래도 자유 영입으로 영입할 수 있는 선수들을 노리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 클래스에 그나마 좀 맞는 선수들이 누구냐 이렇게 봤을 때에는 데파이, 에릭 가르시아 이런 선수들이 거론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것도 다음 질문도 어떻게 보면 이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벤피카의 누네즈는 톱 자원으로 어떨까요라고 이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똑같아요, 진짜. 네, 똑같아요. 벤피카 누네즈를 적은 금액에 절대 안 내줄 거거든요. 예, 뭐 물론 홀란드, 뭐 은바페 이런 선수들만큼 어마어마하진 않겠지만 벤피카가 지금 돈이 도는 팀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이 도는 팀인데 톱 자원을 싼 금액에 절대 안 내주죠. 내가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음. 나는 왜 그렇게 포르투갈 선수들이 신뢰가 안 가? 못 믿음직스러워. 그러니까 예전에 피구 때문에 아니야? 아니 피구는 그래도 있을 때는 잘하고 잘했지. 예. 떠나가니까 이게 됐지. 예, 그렇지. 그런데 그 예. 다음에 영입한 포르투갈 선수들이 잘한 선수가 데쿠 정도야. 네, 데쿠는 아주 잘했죠. 데쿠는 정말 잘했지. 그 외에는 포르투갈 선수가 잘했다 이렇게 했을 때 떠오르는 선수가 나는 없어. 없죠. 시망, 카레스마 이런 선수들. 아니 그렇게 따지지 않고 실망스러웠죠. 최근 선수들로 보더라도 세메도도 그렇고 트링캉도 그렇고 이거 뭔가 그렇죠. 기대감은 큰데 잘 안 된 듯한 느낌이거든. 내가 이런 느낌이 든 게 예전에 프랑스 선수 영입할 때 그런 느낌이었거든. 프랑스는 항상 망했었는데 막 이런 생각이 지금 들었었거든. 그 촉이 포르투갈로 옮겨갔다는 이 얘기잖아. 촉이 이제 포르투갈로 가서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 활약해서 오는 선수들이 그렇죠. 그렇게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요즘 근데 포르투갈이 황금 세대라고 불리는데 이게 또 아무리 좋은 자원이라도 팀과의 또 궁합이란 게 있거든. 예. 그런 측면에서 또 송꾸레님의 이 촉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니 내 촉은 항상 망하는 촉이긴 한데 여하튼 그렇다고요. 네. 네, 뭐 마지막 질문. 이것도 어렵네요. 지금 세대 교체 중인데 5년 후에 베스트 11 한번 예상해 주세요. 이거 나보고 작두 타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구냐 야? 팬 B, 팬 A도 아니야. 씨. 이거 작두 타야 되지 이거. 5년 뒤에 누가 나타날 줄 알고. 그러면은 조금 틀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5년 후에도 중심축으로 활약하고 있을 선수들 지금.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뻔하지. 어린 선수들이 얘기해야지. 그렇지. 네.
나는 데스트가 지금보다 더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은 잘해야죠, 지금보다는 1인분만 더. 하고 있거든. 네, 그렇죠. 그래서 데스트의 그 자리는 1.5인분 이상을 해줘야 돼요. 음. 네, 옛날 이제 뭐 알베스 얘기를 할 필요 아유, 없지만 그 얘기 왜 안 하나 했다. 할 필요는 그런 없기는 그런 역할을 뭘 하겠지. 네. 그래서 어. 데스트 그리고 중앙 쪽에서는 아라우가 부상이 좀 잦은 편인데 아, 네. 그런 모습은 좀 극복할 필요성이 있고 민게사 선수는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네, 네. 그래서 아라우, 데스트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서는 페드리, 리키프츠, 도용 아니겠어요? 그렇게 셋이 주전을 간다고? 아, 주전이 아니더라도 주축으로 어찌 됐든 주축으로 간다. 주축으로 이제 계속해서 5년 뒤에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사실은 그 베스트 11을 예상하면은 그래도 리키프츠가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네, 페드리하고 더용은 그 위치에 있고 부스케츠 자리를 누구로 메우는지의 문제지. 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공격 라인 쪽에서는 다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5년 후엔 다 없을 수도 있어. 네, 맞아요. 5년 후는 정말 가까울 것 같지만은 정말 멀고 지금 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 야, 지금 이 시국에 어. 5년 후를 예상하라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메시도 은퇴했을 수도 아주 높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리즈만도 떠났을 그때까지 가능성이 있지. 그렇죠. 남아 있을 수 없고 덴벨레 그때까지 몸성하게 있을까? 아, 내가 얘기했잖아. 공격 라인은 모릅니다. 아무도 없을 네. 수도 있어. 그러면 좀 왔으면 하는 선수 있어요? 아, 공격 쪽이요? 어. 공격 쪽에 왔으면 하는 선수 많죠. 지금 뭐 가장 핫한 선수들은 다 한 번씩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해보죠. 사실은 그러니까 메시 이후에 축구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메시를 활용하는 전술하고는 또 다른 전술이 구사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네. 최전방에 파괴력이 정말 뛰어난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메시 네. 이후를 생각하면.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홀란드 관심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측면 쪽에서 스피드 올리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방법을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손흥민이라든가 은바페도 눈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라고 불리는 선수들은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좀 남들은 모르는데 내가 주시하고 있는 그런 선수는 없어요? 야, 그런 선수 얘기하면 욕 들어. 아 그런가?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주시하는 거는 월클이 아니잖아. 아니 근데 좀 지켜보고 싶다. 왠지 바르셀로나 궁합이 좀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선수들도 있거든. 더러. 내가 약간의 고민은 있는데 주앙 펠릭스가 어. 한 2년 정도만 더 뛰면은 정말로 급격하게 성장할 수도 있다. 아니 지금도 성장 그렇지. 빠른데 예. 2년 뒤에면 우리가 주앙 펠릭스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다. 좀 들어요. 근데 얘가 또 포르투갈이네. 아 이거요 어렵네. 네. 그게 좀 어렵다. 아 정말 참 네. 힘들다. 그리고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이 이거 보면 뚜껑 큰일 난다. 열리죠. 온다 지금 찾아온다 여기. 대체 몇 명을 데리고 가는 거냐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아유, 수아레스 같지 않습니까? 네. 5년 후는 4년 11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네. 5년 후는 너무 뒤다. 너무 멀다. 내가 내일도 모르는데.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이제 주간꾸레를 마칠 텐데 네. 역시 이번 주 웃었습니다. 네. 웃었어. 나 지난주 이거 하고 싶다 그랬잖아. 와우. 와우. 웃었습니다. 와우 했어. 야. 근데 이제 다음 주는 웃을 수 있을지. 아니 나 될 것 같은데? 스파르코파 우승할 것 같아? 일단 준결승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결승 가잖아. 그럼 결승에서 레알이 올라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빌바오가 올라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나 근데 왠지 빌바오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그 기상 문제로 막 발이 묶이면서 컨디션이 좀 엉망이 됐잖아요. 이게 좀 생각보다 영향이 클 수도 있을 것 같고 지단 감독도 지금 코로나 양성자 접촉 때문에 뭐 자가격리 들어가고 이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요 약간 행운의 여신이 바르셀로나를 좀 보고 웃어주는 것 아닌가? 너무 생보게론가? 내가 팔랑기야. 또 갑자기 다음 주 웃을 것 같아. 여러분 다음 주 웃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웃으며 돌아오겠습니다.